종교계 관련 내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반대 운동 했었던 손연보 목사 기억하시죠, 의원님? 그럼요. 저같이 활동을 탄핵 반대 활동 시기에 꽤 했죠. 예. 이분이 지금 경찰 수사를 받다가 어젯밤 늦게 구속이 됐습니다. 대선하고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라고 하는데 법원이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손 목사 측은 대담이나 예배 영상은 유튜브에 그대로 있다. 교회에 늘 상주하고 있는데 주거가 일정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구속영장 그 심사 결과를 보면서 새벽까지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법원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이겠냐, 발부하겠냐 이런 어떤 생각을 했는데 발부를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유사한 사건이 있을 때 그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죠. 네. 인권 어떤 보호를 위해서 지금 이런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당연히 원칙인데 이런 원칙도 지금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손연보 목사는 목사님으로 사실 세계로 교회가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거든요. 네. 34년 이제 목회 활동을 하시면서 사실은 처음에 목회 활동을 할 때는 성도 수가 한 30명 정도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산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큰 교회를 이제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유력 목사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사실은 통상적으로 납득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이게 보통 사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이런 어떤 종교 지도자까지 이렇게 인신을 구속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지금 특검에 의해서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이영훈 어떤 목사, 그렇죠. 또 김장한 극동방송 이사장이라든지 또 정강훈 또 목사님 건이라든지 또 통일교에 대한 건이라든지 이런 어떤 일련의 어떤 사태를 보면 너무 지나치게 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탄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전부 다 지난 탄핵 정부에서 탄핵 반대를 했고 또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고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종교 탄압이자 또한 정치 탄압이고 인권 탄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종교계는 그렇게 예전 정권을 봐도 수사를 많이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낯선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계가 좀 부글부글하고 있어요. 지금 손 목사뿐만 아니라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한 것처럼 그 개신교계 거목인 김장환 목사, 그다음에 이영훈 목사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다음에 해병 특검이 지금 김장환 목사에게 11일, 그러니까 모레 출석하라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김장환 목사 측은 특검이 증거도 없이 망신 주기를 소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장환 목사, 이영훈 목사에 대해서는 이 그 최혜병 특검에 구명 로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어떤 의혹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주택 또 교회까지도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더라도 별 이런 어떤 규명로비를 했다는 구체적인 어떤 증거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정황 증거를 갖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계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압수수색을 본인의 어떤 집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다, 기독교 탄압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윤석열 정권 때 그 이제 천주교에서 예를 들면 정의구현 사재단이라든지 이런 신부님들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비행기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윤석열 정권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어떤 그 국가 지도자라든지 개인의 어떤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떤 그 행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치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으면서 숙청이라는 표현도 썼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미국 교계에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에서 숙청이라든지 레볼루션 관련된 정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예. 여기서 말하는 인텔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뭐 FBI라든지 CIA라든지 DNI라든지 뭐 미 국무부라든지 이런 어떤 기관도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예. 그러나 또 한 기관이 또 있죠. 미 백악관 내에 교계의 대표 지도자들이 그런 어떤 공식 기구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기에 비해서 2기 때 확실히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뭡니까? 이런 어떤 그 기독교 이런 믿음입니다. 본인이 이제 선거 운동할 때 총탄을 맞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뜻이다.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신앙 간증의 바탕을 두고 교계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크기 때문에 이런 교계에 대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이런 부분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 종교와 관련된 부분은 진짜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 저희가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계속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젯밤 늦게 손현범 목사가 구속이 됐다라는 뉴스가 지금 오늘 헤드라인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현범 목사뿐만 아니라 그 김장환 목사에게도 특검이 출석을 통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현범 목사에 대해서 뭐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글쎄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예. 참 손현보 목사가 사실은 그동안 교계에서도 아주 그 핵심적인 교계 지도자로 오르진 않았죠. 근데 언제부터 교계 지도자로 올랐냐면 저하고도 개인적인 좀 인연이 2023년도 제가 국회에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철저하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예. 그 온라인으로만 교회 예배를 보도록 하고 차단했거든요. 예. 근데 손현범 목사의 세계를 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이제 그 방역 당국과 굉장히 좀 충돌이 일어나면서 손현범 목사를 중심으로서 교회 몇몇 목사님들이 앞으로 방역이 있더라도 예배를 보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국민들의 신앙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 해서 지금 법원에 소송을 했고 대부분 현재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하고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이후에 2024년 10월 27일 날 또 광화문에서 대예배도 하고 등등 해서 그 이후부터 굉장히 좀 교계 지지로 떠올랐다가 특히 세이블코리아를 통해서 해성과 같이 정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목사님이시죠. 알겠습니다. 저희 정치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간의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와 악수하는 것 자체가 뉴스가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사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색하게 웃는 악수하는 사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장동혁 대표가 어제 내란 특별재판부나 사법개혁 등에 대한 반대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특검법 개정안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라고 대통령한테. 근데 대통령은 뭐 당연히 이제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죽이는 정치 그만하고 모두 함께 사는 정치해야 한다라고 했다는데 어제 이 오찬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그 여야 영수회담을 요구를 했는데 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에서 여야 그리고 대통령이 같이 만나야 된다 이렇게 또 회담의 형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또 조정안으로 1차적으로는 이제 정청래 대표까지 포함해서 여야와 대통령이 만나고 또 오찬 회동 이후에 장동혁 대표와 이제 이재명 대통령 1대1 면담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중재안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러한 와중에 야당 대표로서 할 말은 다 했다.
특히 이런 어떤 그 더 센 특검법이라든지 내란 재판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는 좀 이런 어떤 제2요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뭐 이런 어떤 요구도 했지만 또 그 이외에도 상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또 우려를 또 표명했고 네. 그래서 야당 대표로서는 충분히 대통령에게 할 만큼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데 물론 뭐 여기에 대해서 당장 예. 이재명 대통령이 가타부타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줬고 네. 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이렇게 또 여야 간에 또 맞추는 또 이렇게 찬자리에 또 있는 그런 것도 또 원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정청래 또 대표가 취임한 이래로 뭐 여야 협치는 없고 내란 어떤 종결만 있을 뿐이고 사랑과만 악수한다 이런 어떤 식으로 야당 대표 그리고 야당 측과는 악수조차도 하지 네. 않았지 않습니까? 마늘하고 쑥 많이 먹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예. 그런 것들이 예. 상당히 국민들로 하여금 좀 걱정과 불안을 끼쳤는데 어쨌든 좀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만나는 것 자체는 뭐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들에게 또한 좀 안심을 주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의미 있던 자리라 보여주고 특히 야당 대표로서 할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제가 사진 한번 다시 띄워드릴 건데 악수하는 사진 일단 이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제 이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하고 정청래 대표 중에 누가 더 싫었을까?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누가 더 싫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우상호 정무수석이요. 정청래 대표에게 소리를 치면서 고성을 지르면서 신경전을 벌였던 것이 오늘 이제 중앙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당 빠져라 누구 뜻인지 알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우상호 수석이 정청래 대표에게 소리를 쳤다는 건데 야 이게 지금 정권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금 여당 대표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서로 신경전을 벌였다. 아 이거 제가 의원님하고 이 내용 한번 자세히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명청 전쟁, 명청 교체기의 그 또 하나의 단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른바 이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주도권을 놓고 둘이 이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우상호 수석이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당이 빠진 정부 차원의 검찰개혁 추진기구를 만들겠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청래 대표하고 이제 논쟁이 있었던 건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당도 껴야 된다라는 건데 우상호 수석이 왜 끼냐 끼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내가 지금 대통령 이름 팔아서 내 주장을 하러 여기 앉아있냐 라고 발끈하면서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당이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좀 아시겠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데 당신이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거 상당한데요. 그렇죠. 예. 사실 우상호 수석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짬밥이. 예. 예, 짬밥이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예. 또 운동권 경력도 그렇고 운동권 서열에서도 앞서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또, 예. 나이도 그렇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권 여당 대표에게 정무수석이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한 배경은 지난번에 대통령 취임 우표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우표를 발행했는데 통상적으로 대통령만 있지 사실은 주변의 사람이 대통령 취임 우표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한 사람 나왔죠. 박찬대가 나왔는데 대통령이 그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헐레벌떡 쫓아가는 박찬대가 좀 우스꽝스러운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데 그만큼 박찬대와 대통령 간의 관계는 굉장히 좀 이심전심 굉장히 좀 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상징적으로 저는 나타내고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정청래 입장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뭐 나는 뭐 내 갈 길을 간다 뭐 이런 생각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입법 과정에서도 특히 이제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이 또 취임하고 보니까
이걸 너무 또 서둘러서는 좀 문제가 되겠다. 네. 이런 현실적인 또 문제와 더불어서 또 어차피 본인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가장 잘 쓸 수 있는 칼은 검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너무 또 힘을 또 빼서는 안 될 것 같다.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 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좀 하자. 이렇게 했는데 대본에 네. 정청래가 정강석화처럼 해쳐야 된다. 개혁은 속도다. 이런 식으로 대본에 좀 치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청래와 이재명은 돌아올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끈끈이 지금 특히 검찰 개혁을 이제 둘러싸고는 이렇게 이제 다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런 것이죠. 일단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 명분에는 뭐 같이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예. 구체적인 어떤 입법의 어떤 그 글개를 두고는 굉장히 다툴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로 이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게 이제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는 검찰도 그렇고 또 대통령실이나 정성호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최소한의 보안 수사권이 검찰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떤 수사권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뭐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걸 두기로 했었는데 이런 걸 현재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를 두고 현재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이고 예. 또 두 번째는 또 형식 논리죠.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의원 입법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 입법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 입법에 자꾸 이제 당이 들어오면 되느냐? 네. 그래서 일단은 초안은 당이 빠지고 대통령실과 정부만 참여해야 된다. 네. 이게 정부 입법에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이제 맞죠. 우상호가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정청래는 끝까지 무슨 말이냐? 끝까지 이제 민정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정면 충돌. 이런 어떤 과정에서 저는 사실은 보통 관계라면 집권 여당의 요구를 끊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왜냐하면 의원 입법이든 정부 입법이든 결국 이제 통과는 이제 국회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가 뭐 좀 중재안으로 하는 것처럼 해서 일단은 초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이 빠지는 이제 모양새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결국은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의 좀 파워가 결국은 좀 더 있다. 민주당의 정청래를 좀 눌렀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 분석 좋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과방위에 있으면서 정청래하고도 같이 해봤고 또 우상하고도 같이 해봤어요. 예. 우상호도 이제 과방위에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급이 좀 다른 것 같아. 우상호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면이라든지 정치력에 있어서는 정청래보다는 무조건 좀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나마 그래도 정무수석 인사는 좀 잘했다. 왜냐하면 앞으로 끈끈이 아마 민주당, 정청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간에는 이런 어떤 충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는 이런 어떤 충돌이 아마 폭발할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대리로 해서 결국 이제 우상호가 나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을 정무수석으로 즉 우상호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러면은 일단 우상호 수석이 신경전을 벌이고 소리를 질렀는데 이번엔 그러면은 기싸움에서 우상호 수석이 이겼다? 그렇죠. 일단 1차전에서는 승리한 것 같고 이번에는 이겼다. 앞으로 끈끈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대통령실과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과 정청래 대전에 있어서의 어떤 전초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대목인 게 그 중수청 설치하는 걸 두고도 당내 특히 강경파, 정청래 대표 등 강경파는 행안부 산하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성호 장관은 이거 법무부 산하에 놔야 된다. 이걸 가지고도 다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 강경파의 주장대로 행안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은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추석 전에 입법을 강조하는
이런 정청래 지도부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전 입법을 강조하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 명청 전쟁 이거 승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가 계속 한번 더 앞으로도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김병기 원내대표와 관련된 그 아들 관련된 뭐 기사가 뉴스타파 이런 데서 나오기도 했는데 그 배경을 두고도 또 여러 가지 좀 뒷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청 전쟁의 연장전 아니냐. 지금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도 여당하고 다투고 있지만 여당 내부의 다툼이야말로 정말 큰 거 아니냐 그런 관측을 낳게 합니다. 가장 좋은 건 이의제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그렇다고 뭐 조언해 줄 것도 아니고. 예. 아니 그게 맞는 말인 게 예. 이의제를 가장 잘하는 게 좌파죠. 그렇죠. 왜냐하면 좌파는 본능적으로 통일 전략 전술에 의해서 네. 결국 이제 각계격파를 하는 게 네. 본인들의 어떤 선전선동이고 그 본인들의 어떤 DNA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가 과거를 둘러보더라도 특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결국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한동훈을 앞세웠잖아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저도 이제 방송에 많이 이제 나가니까 그 과거에 그러니까 2022년도 2023년도 한동훈이 이제 법무부 장관일 때는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티카타카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많이 좀 비판과 그런 어떤 언쟁을 했지 않습니까? 예, 뭐 대정부 질문 같은 그렇죠, 거 그렇죠. 예. 그런데 갑자기 한동훈이 이제 비대위원장 딱 되니까 민주당이 한동훈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비판했어. 왜? 어떤 논리냐면은 윤석열이 아바타다. 이렇게 해서 비판했는데 어느 순간 한동훈과 윤석열이 좀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걸 보면서 한동훈을 굉장히 칭찬하고 막 띄워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볼 때 역시 좌파는 결국은 이재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또 틈을 갈라치기를 하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뭐 방송이나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봤는데 우리도 정청래와 이재명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텀이 벌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라치기를 좀 해야 된다. 네. 아마 이런 거 얘기를 안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셔갖고 다 눈치채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예. 다 좌파 진영에서도 알고 있겠죠.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선거를 예. 앞두고 공천에서 아마 폭발할 것 같습니다. 공천에서 제대로 폭발한다. 예, 정청래 대표와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전쟁이 폭발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지방선거 전쟁 폭발한다. 근데 여당 내부에서 지금 다른 메시지가 계속 또 나오고 있는 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험한 발상이다 하고 여당 내부에서 아예 공개 반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메시지가 굉장히 세요. 이거 제가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헌적인 발상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헌법 101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논의해 내란 특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일단 위헌이란 거죠.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위헌 제청 실청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받을지도 의심스럽다. 이거 대통령한테 이 법안 받지 말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것도 굉장히 센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판사 출신 여당 의원이 위헌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야당 입장에선 당연히 위헌 제청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빼박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분립, 그다음에 이제 법치주의를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법치주의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결국 이제 사법부에 의해서 이제 모든 어떤 법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판결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럼 이 사법부의 구성은 누가 하느냐? 결국은 사법부는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법부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내란 재판 특별법은 그 사법부의 구성을 이 대법원장이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국회와 변협이라든지 외부에서 구성을 하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법치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인이 특정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보면 어떤 판사가 재판을 받을지 모르도록, 예를 들면 뭐 구설로 돌린다든지 순서를 예.
무작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람이 이 특정 사건을 맡도록 딱 정했기 때문에 이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판사 출신인 박희성 의원이 이제 정면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특히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헌 결정을 한다. 뭐 저는 이 말이 상당히 네. 좀 의미 있게 들렸고 특히 어제 그 장동혁 대표도 또 대통령이 제2 요구권을 행사한 날 동일한 날에 같은 판사 출신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상당히 좀 재미있는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민주당 의원들도 두 가지 목적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 이걸 정말 하려는 의도가 한 가지 있고 예. 두 번째는 공포탄을 쏴가지고 지기현 판사라든지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부 사법부의 법관들에게 좀 겁박을 하는 그런 어떤 좀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란 재판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똑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재판부에서 제대로 판결하면 왜 이런 어떤 재판부가 필요하겠느냐. 네, 예. 지기현 판사라든지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기현 판사가 뭐 12월 중으로 결정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상황과도 아마 연계해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아마 그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분석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 오늘 또 재밌는 기사가 또 하나 있었고 제가 요즘에 곽상원 의원이라고 아시죠? 예, 의원님? 예. 제가 곽상원 의원 페이스북을 요즘 매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어준 비판을 하지 않을까? 또 오늘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김어준을 저격을 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곽상원 의원이라고 예전에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예. 사위인데 이분이 이제 연일 이제 김어준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저희가 한번 띄워드릴 건데 좀 이따가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한 번도 뉴스공장에 출연하지 않은 의원은 65명에 불과했다. 그 65명 중 한 명의 의원이 접니다. 저는 다른 뭐 매체에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튜브 방송이 유튜브 권력자라면 저는 그분들께 머리를 조아리며 정치할 생각 없습니다. 아주 강하게 김어준을 저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2번을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랬더니 그 곽상원 의원에 대해서 그 뉴스공장 뭐 댓글에서 욕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아, 근데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어심이다 그래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또 맞서는 듯한 그런 구도가 또 보였잖아요. 지난 그 당대표 뽑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당 내부에서 이제 분화가 갈수록 지금 심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김어준의 위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당대표 선거는 명심과 의심의 대결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아주 생각보다 의심이 손쉽게 낙승을 했습니다. 정청래가 박찬대에게 아주 손쉽게 큰 격차로 이겼죠. 네. 그러면서 김어준의 어떤 영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또 지난번에 김어준 쇼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우원식이라든지 김민석이라든지 정청래가 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보면서 와 김어준의 어떤 영향이 대단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 뭐 근데 저는 그 이전부터 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참 대단한 느끼는 게 사실 그 한 사람도 부르잖아요. 예를 들면 그 국회의원을 부르면은 몇 사람이 그냥 떼거지로 우르르 몰려가고 저까지 시키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뭐 여성 총선 앞두고는 여성 의원들 뭐 추미애라든지 전혜의라든지 한 4명이 갔나요? 같이 한꺼번에 출연해가지고 김어준이 전하세요 하니까 같이 절하고 막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김어준 영향이 대단하구나 이런 것을 느꼈는데 그러면서도 곽상원 의원처럼 또 저런 어떤 유튜브에 대해서 반발하는 의원도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김어준이 너무 좀 킹메이커 역할을 많이 좀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번에 또 조국 전 대표, 조국 원장이 또 그 8.15 특사로 사임 그 사면 네. 받자마자 또 나와가지고 바로 나갔잖아요. 예. 대권의 뜻이 있습니까? 막 그런 네. 식으로 예. 대권 막 이렇게 또 메이커했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 내에서 특히 지금 그 정청래와 맞섰던 박찬대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내면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측과도 사실은 김어준의 어떤 관계가 지금 굉장히 껄끄럽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네. 곽상은 의원 같은 또 상당수의 의원들과 또 김어준 뉴스공장의 관계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좀 갈등이 좀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김어준 뉴스공장 나가는 건 떨다 부끄럽지 아니한가 그렇게 좀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 정도 한번 얘기 나눠보고요. 저희가 검찰하고 법원 얘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 해체한다고 하고 뭐 대법관 증원한다고 하고 이거 난립니다. 난리도 아닌데 대법원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2일에 법원장 회의가 있습니다. 판검사들이 의기투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 대행인 노만석 대행이 지금 검찰 폐지는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부에서 반발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한 평검사는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한 건지 특정이나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고 대놓고 지금 반발을 했고 또 다른 검사도 검찰의 잘못이라며 자성까지 해주시니 참으로 힘 빠지는 시국이다. 정부 여당의 법론위와 상관없이 검찰 폐지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수장으로서 외풍을 막아주지 못한 발언이라고 차장검사, 고위급 검사가 대놓고 총장 대행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검찰도 시끄럽습니다. 그 검찰총장 대행,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에 특히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많이 영전을 한 그런 인사인데 뭐 검찰 없어지겠다고 없어지는 마당에 정권에 가까운 말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란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와요. 예, 저는 보통 때라면은 뭐 이 네. 정도 상황에서는 진짜 모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전국 뭐 검사 회의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검사들의 자체 그 내부망 이 프로스죠. 뭐 네. 그런 곳에 막 수많은 글들이 달리고 보통 때는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검사들의 어떤 반발이 굉장히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검사들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했던 기계가 많이 좀 사라지고 예.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뭐 직장인처럼 좀 전락을 하면서 에이 뭐 다음에 뭐 그러면 뭐 변호사 하고 말지 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분위기 좀 들어봤는데 중수청 수사관으로 갈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가겠다고 하는 검사들은 없고, 근데 일단 여기서 버텨보자 그런 목소리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세상 오지 않겠냐. 왜 그렇게 그 중수청으로 안 가냐면 중수청으로 가면은 지금 공무원 직급이 지금은 이제 초임 검사가 부의사관인데 그렇죠. 예. 2단계 강등해서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5급 사무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갈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사들이 기본적인 어떤 사회의 정의와 그악과 맞싸운다는 어떤 본질적인 기본적인 기계 그리고 사명감을 갖고 좀 일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서 너무 지금 빠진 게 아닌가. 그리고 노만석 그 대행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이런 어떤 보안 수사권을 둘러싸고 예. 보안 수사권은 어떤 검찰의 어떤 권한이 아니라 사명이다, 예. 본질적인 의무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그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려는 민당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강하게 좀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비판을 했는데 아마 그 이후에 정권으로부터 아마 좀 여러 가지 좀 압력과 소리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적당히 해. 뭐 예. 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또 뭐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검찰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물론 일부 뭐 검사들이 좀 잘못된 어떤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예. 뭐 인권을 탄압한다든지 법을 잘못 정확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묻지마 기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그 고통을 준 그런 게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몇몇 검사들 때문에 검찰청 자체를 폐지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검찰청 자체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법치주의 가장 또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경찰이 그럼 일부 경찰이 비위를 저지르고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 경찰청 자체를 폐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혀 일부 검사들의 일탈과 검찰청을 폐지를 해야 된다. 이거를 등가로 생각을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는 것인데 네. 저는 법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법원도 정말 알아서 기는 식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등에게 민주당이 압력을 가하니까 서울고법을 비롯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과 관련된 이재명 본인과 그리고 민주당과 관련된 이 재판은 그냥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원장 뭐 전체 회의 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 전에 뭐 자초한 거 아니냐. 그럼요. 예. 그 스스로 비판이 나오죠. 법원의 위기, 사법부의 위기를 자초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란 뭐 특별재판부다 뭐 등등등까지 그리고 또 그 법원 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고 또 법관 평가에서 외부 평가도 막 하는 이런 제도가 하니까 지금에 와서야 본인들도 뜨거 해서 법원장 회의를 한다 하고 하는데 미리 좀 이런 어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의 어떤 권한을 최대한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상권 분립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위치에서 제대로 좀 역할을 했으면 좋은데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막판까지 지금 이제 몰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몰리고 있는데 법원이나 검찰도 지금에서라도 본인의 어떤 자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과연 본인의 어떤 기관에서 본인의 어떤 위치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성과 반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의원님, 얼마 전에 한 2주 정도 됐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내부 영상, 몰카가 공개가 되었고 많이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구치소 내부 영상 참 공개돼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게 몰카가 공개가 됐습니다. 누가 찍었는지는 뻔한데 법무부에서 지금 발표하기를 CCTV가 없어갖고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현장 검증이 이루어진 장소에 CCTV가 없어갖고 촬영자와 유출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전혀 말이 안 되죠. 전혀 말이 안 되죠. 진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이 체포와 강제 구인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이 사실은 이제 장면이 이제 나온 것 자체도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어떤 공분과 특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의 어떤 실추적인 면에서도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예. 이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관련된 어떤 사람들 이런 어떤 유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발을 하고 색출을 해서 엄한 엄벌을 내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찾기가 어렵다? 아니 그때 본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가 봤고 그 각도에 서 있었던 사람만 특정하면 되는 건데. 그럼요. 예, 그 사람들 같은 경우 과연 누가 했는지 사실은 사람 딱 거명이 참 몇몇 후보군조차도 예. 떠올 정도로 사실은 적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아예 이런 식으로 네. 디펜스를 해주는 것은 너무 지금 법무부가 민주당 편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으로 갔을 때부터도 사실은 정치 편향적인 이런 어떤 면에 대해서 굉장히 참 우려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그 법무부 행태를 보면 너무 지금 이재명 정권과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옹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지난번에 또 정성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가지 않는 이제 강제적으로 버티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강하게 좀 질타하면서 서울 구치소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인사 조치를 하는 등등 통해서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법무부가 법을 집행하는 최종적인 기관으로서 너무 정치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어떤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나 참 우려가 됩니다.